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이 노래는 쇼미더머니에 나왔던 노래고요. 역대 쇼미더머니 무대 중에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BY라는 래퍼의 자화상 파트 2라는 노래인데요. 사실 여기 유튜브 링크로, 아니 유튜브 이 영상에 이 노래를 첨부하고 싶었는데 이 노래를 거는 거는 저작권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첨부하지 못했는데 정말 좋은 노래고 무대거든요. 아직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화상 파트 2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가진 재능과 어떤 내 조건이 아닌 내가 숨쉬며 산다는 사실만으로서 박수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러한 랩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 노래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는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이 가사가 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다 끝났을 때 선생님이 하는 내용은 다 잊어도 이 노래 가사 하나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면은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의 키워드는 딱 두 가지예요. 바로 인권과 인권 보장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인권은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의미와 그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인권. 자, 우리 교과서에는 꽤 긴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딴딴딴 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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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선생님이 여기 들어가는 말들을 이렇게 한 글자씩 떨어뜨려서 섞어놨어요. 선생님 잠깐 시간을 줄게요.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이거를 한번 잘 배치시켜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 문장이 인권의 의미가 됩니다. 한 10초 정도 드리면 될까요?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문장이 완성이 되셨나요? 아직 잘 못한 사람들은 잠깐 영상 멈추고 한번 문장 배열을 해본 다음에 다 되면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인권의 의미는요.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이거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표현해요. 이 인권의 의미에 딱 두 가지 밑줄을 그어본다면은 누구나와 존중받고 인간답게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누구나라는 말에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나이에 따라 장애의 유무에 따라 직업에 따라 사는 곳에 따라 경제적 소득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인권입니다. 여기서 존중받고 인간답게라는 말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살고 싶은 곳에 살고 또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런 것들이 존중받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인권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자, 인권은 이러한 의미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누구나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기본적 권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로 보편적 권리라고도 해요. 인권이란 말은 사람이 태어나기만 하면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보편적 권리라고 하고 이 인권을 국가에서 우리 인권을 보장해야 해라고 법으로 정하기 전부터 법이 있기 전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늘이 부여해준 권리다라고 해서 천부인권이라고도 표현해요. 인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기본적 권리이며 보편적 권리이며 천부인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이거를 인권이라고 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러한 인권은 왜 보장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인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럼 누구나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보장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 많은 이 국가에서는 법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인데 굳이 법으로 보장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이 그림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린아이나 흑인이나 이슬람 교인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서로 동등하게 한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죠. 지금은 인권이 많이 보장되고 보호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살아보지 못했지만 과거를 떠올려 보자고요. 과거에는 신분이 존재했어요.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고 누군가의 소유였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인권이 굉장히 억압받고 있던 시대였던 거죠. 누구나 갖고 있는 인권인데 누구는 자유를 누리고 누구는 억압받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오늘날 같이 누구나 인권이 보장된 이 시대로 넘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여러 시민혁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같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거를 다른 누가 함부로 훼손하거나 뺏어가지 못하도록 많은 국가에서는 인권을 법에다 기록하고 이 인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권이 확대되고 보장하는 과정에서 유엔에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의 그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인권이 보호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보장받는 것이다 라고 기준을 제시한 그런 문서인데 그걸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해요. 거기서 2개 조항만 가져와 봤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들을 갖고 있고 보호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권이 보장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키기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BY 그 노래 가사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어떤 내 조건이 아닌 내가 숨쉬며 산다는 사실만으로서 박수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전 이 내용이 오늘 배운 그 인권의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요약한 그런 가사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재능과 어떤 조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숨쉬며 산다는 것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갖고 있는 것 그게 인권이라는 거죠. 박수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인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 내용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반복적으로 얘기했듯이 인권이라는 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예요. 여기서 누구나라는 말에는 나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그런 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또 박수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권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화장실을 가려면 800m를 뛰어야 했던 사람들을 아시나요? 화장실을 가려면은 800m나 뛰어가야 됐대요. 우리 진짜 급한 게 막 배가 아프거나 그럴 때 800m가 뭐예요? 100m도 기어가기도 힘들잖아요. 하지만 800m나 되는 긴 거리를 뛰어가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영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인데요. 이들은 왜 이렇게 화장실에 멀리 가야 됐었을까요? 이들은 미국 그 나사에서 일했던 흑인 여성들인데 이들이 일하는 그 사무실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은 흑인 여성은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미국 사회에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나사라는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 때문에 흑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굉장히 외딴 곳, 먼 곳에 설치해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화장실을 가려면 800m를 뛰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랑 관련 있으니까요.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키워드는 여기 크게 써 있는 거 뭐죠? 바로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기본권을 크게 써놨고 그 옆에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평등권 이렇게 5가지의 단어도 써놓았죠. 기본권이 그 키워드고요. 이 옆에 5가지 단어들은 기본권의 종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기본권이란 무엇일까? 기본권이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이 기본권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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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갈 글자들을 또 섞어놨어요. 자, 선생님이 한 10초 드릴게요. 한번 문장을 완성시켜 줍시다. 자, 시간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자, 아직 못하는 사람은 잠깐 영상 멈추고 하시고요. 자,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이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다. 자, 우리가 인권이란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존중받을 권리. 그것이 바로 인권이라고 했었죠. 자, 그 인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 자, 그렇다면 헌법은 왜 기본권을 보장하는 걸까요? 인권이란 거는 사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굳이 헌법에 적어놓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 헌법은 기본적 인권이라고 따로 보장하고 헌법에 기록을 해둔 이유는 아까 영화에서 히든 피겨스 영화 시연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인권을 갖고 있는데 어떤 타인에 의해서 어떤 기관에 의해서 어쩌면은 국가의 힘에 의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헌법은 그러한 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말라고 발생되면은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헌법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인권이기 때문에 보장하고 지켜줘야 돼. 아주 기본적인 인권이야. 라고 헌법에 기록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바로 기본권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선생님 헌법이라는 거 몇 번 얘기했는데 헌법은 법 중의 법, 한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법이에요.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 수많은 법은 이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이 헌법인데 거기에 우리는 기본적 인권, 기본권을 적어놨고 기본권을 지켜주고 보장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10조에 있는 글을 따왔는데요. 선생님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본권을 이렇게 기록을 해둔 겁니다. 여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게 바로 인권이죠. 그러한 인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기본권을 적어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유, 평등, 참정, 사회, 청구. 자, 우리가 자유권이랑 평등권은 그냥 용어 자체의 의미로 이거는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거고 우리의 평등을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유추가 가능한데 이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설명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권은요, 말 그대로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해요. 이 자유권에도 조금 종류가 있는데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라는 거는 우리가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찰이 내가 막 문신을 했고 얼굴에 흉터가 있어. 수상해. 수상하니까 당신 체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 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한테 구속을 당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부당한 이유 없이. 그런 신체의 자유가 있다. 자유권이다라는 거고요. 종교의 자유는요. 내가 뭐 교회를 다녀도 되고 내가 절을 다녀도 되고 성당을 다녀도 되고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모두 다 절을 다녀야 됩니다.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언론, 뭐 신문이나 TV 뉴스 그런 데 낼 수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책으로 출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헌법 제12조에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써 있어요. 이 신체의 자유를 헌법에 적어놓음으로써 보장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을 때리거나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해친 거니까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국무총리라거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권이고요. 두 번째로 평등권은요.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예요. 말 그대로 평등하다는 겁니다. 성별에 따라, 종교에 따라, 또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제11조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누구는 돈이 많아서 무죄, 누구는 돈이 없어서 유죄.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이 이 평등권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권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입니다. 인간다운 생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는요. 교육을 받은 권리를 갖고 있고요. 근로의 권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사회권에 속해요. 우리 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굉장히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타버려가지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이렇게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줬죠, 국가에서.
왜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에게나 다 이 사회권이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 잠깐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국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교육을 받을 권리도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 다닐 수 있게 해주잖아요. 또 근로의 권리도 일자리를 국가에서 마련해 주기도 해요. 그런 게 다 사회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헌법 제31조에는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교육받을 권리, 사회권 중에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가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정권은 어떤 권리냐면요.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선거권, 공무단위권, 국민투표권이 있는데, 선거권은 우리 반에서 하는 반장선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의 대표를 뽑는 반장선거. 거기에 우리 학급 구성원이라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그러한 권리가 참정권입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공무단위권은 뭐냐면요, 반장선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직접 후보로 나설 수도 있죠. 그게 공무단인권입니다. 내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내가 조건이 되면은 출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시장에 나갈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국가 중요 직책들을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정치에 어떠한 역할을 맡는 그 단인권으로서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국민투표권도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사안은 국민한테 투표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게 국민투표권이고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고 국민투표가 있을 때 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참정권이라고 해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마지막으로 청구권은요.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것을 구제해달라, 해결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입니다. 우리가 앞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을 얘기했는데 그게 침해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주라, 보상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는요.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우리 청원권은 여러분들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면은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글이 막 올라오죠. 그게 청원권이에요. 기본권이 침해당했으니까 이걸 좀 들어주고 어떻게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재판 청구권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기본권의 피해를 받았어. 나는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갑자기 넘어뜨리고 때리고 그랬어. 그럼 나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결해 달라, 재판을 열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게 재판 청구권이고요. 국가 배상 청구권은요. 때로는 그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해 달라, 보상해 달라라는 게 국가 배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기본권의 종류가 있었으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또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이건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된 것일까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걸 가져왔어요. 그림을 보니까 그 안내견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같죠? 자, 저는 장애인입니다. 이번에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했는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다며 입학을 거부당했어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다며 입학을 거부당했습니다. 자, 기본권, 인권이 침해된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데 아까 얘기한 5가지의 기본권 있죠. 자유, 평등, 참정, 사회, 청구권. 그 5가지 기본권 중에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일까요? 답을 알려드리자면 2가지입니다. 평등권과 사회권. 이 사람은 지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평등권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평등권을 침해받은 거고요. 또 사회권도 침해받았습니다. 자, 사회권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시각장애인이에요. 하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거를 침해받은 거죠. 이런 것들 침해받은 거고 이러한 것을 구제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가 바로 청구권인 거죠.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영화 포스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화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던 이 3명의 흑인 여성들은요. 차별받아서 이들이 나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싸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요구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은요, 이 차별 대우받던 걸 극복을 합니다. 영화에서도 저 멀리 800m까지 그 화장실을 갔던 이들이 결국에는 자기 사무실 앞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상황을 변화시켜요.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본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어쩌면은 아직도 우리가 침해받고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히든 피겨스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좀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다음 상황에서 잘못된 점은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나네요. 카카오 프렌즈 친구들이 연말 파티 또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자, 이런 사진에서 저는 뭔가 불편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보여요. 무엇일까요? 바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다는 거죠. 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5명 이상은 사적으로 모이지 말라라는 명령이 시행 중이죠. 여기는 카카오 프렌즈 친구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5명 이상이 모여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권과 인권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권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마음 맞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여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자유가 있죠. 자, 하지만 지금 우리는 5인 이상 집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권이 제한된 상황인 거예요. 자, 국가가 이런 국민들의 자유권을 제한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기본권의 제한과 인권 침해입니다. 먼저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우리 누구나 갖고 있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이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와 제한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두 번째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세 번째는 공공복리를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은 전쟁의 상황이다. 아니면은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아니면은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유행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 얘기 드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죠. 5명 이상이 모이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그렇게 모였을 때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이 커져요. 바이러스가 전염되면 국민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리 국가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5인 이상 모이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권을 일부 제한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과속 단속입니다. 자, 개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속력을 내는 건 자유예요. 자유롭게 아주 고속으로 질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호 속력 제한 없이 마음대로 달리면은 이 교통 질서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속도 제한, 과속 단속이라는 그런 기본권 제한을 한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공공복리를 위해서인데 여기서 공공복리라는 말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이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땅을 조금 샀다고 해봐요. 그럼 그 땅에서 선생님이 무엇을 하든 제 마음이잖아요. 제 자유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그 땅에 막 100층, 200층 아주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건물을 너무 높게 지어버리면은 그게 무너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데요. 자, 이런 경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국가가 무작정 마음대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첫 번째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아주 오랜 시간 고민하고 토론해 가면서 만든 게 법률이거든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서 제한해라. 아주 신중하게 고민해서 제한해라 라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는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집회나 시위를 할 때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은 주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잖아요. 공공복리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시위나 집회할 때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라고 제한할 수도 있지만 집회나 시위는 그냥 안 돼. 그거는 전면적으로 안 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집회나 시위하는 것도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자격시험 결과를 발표할 때 수험번호와 이름을 함께 공개한다. 이거는 인권 침해죠.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이제 지원서를 냈어요. 그럼 거기에 이종찬 불합격 아니면 누구 합격 이렇게 본명이 나와 있으면은 그거는 인권 침해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나의 이름을 나의 정보를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공개하느냐 말입니까? 이런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은 안 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많은 교과서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을 대부분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도 인권 침해입니다. 왜냐면은 평등하잖아요.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데 이 많은 학생들이 살펴보는 이 교과서에서 집안일하는 사람을 여성으로 표현하면은 이 은연중에 집안일은 여성이 하는 거야 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럼 남녀 평등을 이제 훼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거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이거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장애인의 상대어로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인다.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이것도 인권 침해입니다. 장애인의 상대어가 일반인이라면은 장애인은 일반인이 아니다 라는 말이 되잖아요. 하지만 장애인도 일반인입니다. 우리처럼 같이 생활하고 어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의 상대어는 일반인,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거는 인권 침해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고로 이 장애인의 상대어를 표현하고 싶으면은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러한 인권 침해는 우리 일상에서 많이 발생해요. 대부분이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대부분은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 아니면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던 관습이나 관행 때문이고 일부 경우에는 국가에서 만든 법률이나 제도적인 이유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다행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인권 침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익 있게 생각하고 발견하면은 또 우리가 고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본권, 인권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인권 침해 문제가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인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오늘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와 그 한계에 대해 살펴봤고요. 인권 침해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인권 침해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자, 거기 거의 초반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상황을 자, 주인공 일행이 이때 미성년자입니다. 자, 미성년자가 또 다른 주인공인 박세로이가 일하는 포차에 와서 위조한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시켜서 마십니다. 자, 이것 때문에 주인공 박세로이가 운영하는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어 자, 분명 여기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분증 위조된 것이라 성인 줄 알고 술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적발이 돼서 이 가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당해요. 자,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를 당한 박세로이. 자, 이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해결할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물론 이 드라마상에서는 이 주점의 직원은 이 신분증이 위조된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하긴 해요. 자, 근데 실제 우리 현실 상황에서도 이제 이 미성년자가 아주 감쪽같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가게에 들어가서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마시면은 이 가게 주인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 신분증도 확인했는데 우리는 이 신분증이 진짜라고 믿고 술을 판매한 건데 이 미성년자가 우리 속인 거라 우리 또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영업정지를 당한 그런 가게 점주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수업 시간에 나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침해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나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다양한 국가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는 여러 국가기관들이 있고 우리는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침해당한 인권을 보상받고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의 국가기관이 있는데요.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이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표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기관으로는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 자, 법원이 하는 대표적인 일은 바로 재판을 하는 거죠. 재판을 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이 없고 잘못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결정하는 곳이 재판이잖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인권 침해를 당해요. 그러면은
법원으로 가서 나 이렇게 인권을 침해당했고 나의 권리를 피해받았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재판을 열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인권 침해당한 우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은 법원은 법으로서 그 문제를 판단하죠. 그걸 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로 침해당한 우리의 인권을 구제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법원에서 하는 재판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이렇게 재판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민사재판이라는 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민사재판입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일이죠. 친구가 나의 돈을 갚지 않아서 이 나의 권리가 피해를 받은 거야.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민사재판을 열어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은 재판의 결과로 돈을 며칠 안에 갚으시고 이자까지 해가지고 플러스 얼마를 갚으세요 라고 해서 그 권리를 구제해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형사재판은 이거는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범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재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성인이 묻지마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범죄잖아요. 그 사람을 잡아서 이 죄의 무게를 측정하고 죄값에 따라 형벌을 주는 게 형사재판입니다. 이런 형사재판이 있고 제대로 시행되면은 묻지마 폭행 같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의 이 신체의 그런 권리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행정재판이 있는데요. 이 행정재판은 개인과 행정기관 사이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재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행정기관이라고 하면은 우리 쉽게 동네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 그런 기관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나는 자동차가 없어. 운전도 할 수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구청으로부터 내가 주차 위반을 했다고 그 벌금 고지서가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막 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냈어.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 행정재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이. 자, 또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면요.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자, 딸이라고 해서 조상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재판을 요청합니다. 라고 했죠. 자, 딸이라고 해서 재산을 못 받았나 봐요. 이거는 가족 일이죠. 이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요청했다.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법원에서 딸에게도 자손으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라고 재판을 통해 이 사람이 그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 줬다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음 단원에 자세하게 다뤄요. 자, 일단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들의 인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해주고 있죠. 그것을 수호해주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 단에서 얘기하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주는 역할인데, 이 법이라는 거는 국가기관, 특히 국회라는 국가기관에서 만드는 건데, 국회에서 만든 법, 그런 공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우리의 권리,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좀 그럴 때, 자, 헌법재판소에 이거 헌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헌법 소원 심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병역 거부 문제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총을 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이 현역 군인으로 가는 것이 나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럴 때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 시스템은 나의 종교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또 다른 교과서에 있는 예를 들어보면은 자,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 실명제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도 한때 이거 이슈가 됐었는데 인터넷에 댓글 같은 거 달 때 무조건 자기 실명, 본명으로 달라라는 것을 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자, 법원의 판결을 볼까요?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볼게요.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어긋납니다. 라고 했죠. 이렇게 개인이 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느껴지면은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헌법 소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로는요,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거는 독립기구인데, 독립기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 법원이라던가, 대통령이라던가, 국회라던가 하는 그 어떤 기구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기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일들을 찾아서 해결하기 노력하는 위한 기구고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바로 권고하는 일이에요. 권고라는 거는 이거 잘못됐으니까 바꿔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목소리 내는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그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의 대부분에 이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다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남녀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교과서를 제작하는 그런 출판사에 이거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꿔라 라고 권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국가인권위원회고요. 개인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인권침해를 받은 일이 있으면은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왔으니까 이거를 좀 알아봐주고 어떤 해결책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진정을 넣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제받을 수가 있죠. 자, 교과서에 있는 사례로는요. 자, 그 비합리적인 나이 제한으로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어요. 자, 교통도우미를 뽑는데 연령 제한이 있네요.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고 또 이거 하는데 무리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이 제한이 합리적이지 않다. 나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거 할 때 나이를 높일 것을 채용 나이를 높인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구제를 해준 거죠. 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이랑 비슷한데 구청에서 딱 불법 주정차 위반 딱지를 나한테 보냈는데 나는 그런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조사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일을 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자, 그 밖의 기관들로는요.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은 우리가 소비자로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기관이 각각의 기관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 얘기했던 이태원 클래스 얘기로 돌아볼게요. 자, 이 미성년자가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해서 이 가게의 점주가 영업정지라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피해를 받은 박세로이는 먼저 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거는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렇게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으로 내가 뭔가 피해를 봤으니까 이 사안 조사를 제대로 해주고 물론 내가 술을 판 건 잘못이니까 영업정지 기간을 좀 줄여주든지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달라 요청할 수도 있죠. 근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그러면은 법원에다가 행정재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알려서 뭔가 잘못되었다. 나의 인권이 침해되었으니까 도와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서 침해당한 인권을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몇 가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스크린도어 고치던 20살 작업자 열차에 치여 사망. 이 뉴스는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20살 된 젊은 청년이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가 이제 선로에 들어오는 지하철에 치여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입니다. 심야배송 쿠팡 노동자 숨져 과로사. 이건 작년부터 계속 이슈되는 문제였죠. 택배 배송하시는 분들이 과로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뉴스인데 그 과로로 인해서 결국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 뉴스는 올해 2월달 뉴스인데요. 50대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에 몸 끼어 숨져. 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달 노동자들이 근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헌법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참고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그 청소년 학생도 근로자가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챙겨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근로자라고 하면은 용어가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자, 선생님이 삼성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임금을 받고 선생님이 노동력을 제공하죠. 근로자입니다. 자, 선생님이 어떤 건설 현장에서 이제 노동을 합니다. 역시나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근로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로 편의점에서 일을 합니다.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하는 근로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근로자인데요. 이러한 근로자가 갖는 권리를 우리는 근로의 권리라고 해요.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헌법 밑에 있는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근로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 근로의 권리를 정리하자면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 조건이란 임금, 근로 시간, 또 근로 환경, 휴가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근로 조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선가 근로하기로 했을 때 이 계약서라는 것을 쓰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거기서 내가 시간당 얼마를 받을 것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내가 일하는 환경은 어떤지, 휴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며칠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약서예요. 자, 헌법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죠.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자, 근로조건, 우리가 일을 하는 환경이라든가 일하는 시간, 또 일을 하는 대가로 받는 임금, 그러한 것들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준다던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일을 시킨다던가, 너무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제공하는 것은 이 근로의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우리에게는 노동 3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노동 3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 조건을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자, 여기서 근로자와 사용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쳐봐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월급을 받죠. 그 직원들이 근로자고요. 거기서 그 직원들을 채용한 그 사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장이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이 노동 3권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어요. 여기서 단결권이라는 말은 노동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단체 교섭권은 이렇게 결성된 조합이 사용자와 근로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뜻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임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럼 그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그 테이블을 마련해서 그들의 요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 단체 행동권이란 무엇이냐면요,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여기서 쟁의 행위를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파업하는 거예요. 파업. 그래서 우리 노동자가 임금이 적어서 요구를 하는데 이게 협상이 되지 않아. 그럼 우리 이제 일할 수 없어. 우리 노동력 제공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행동권이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합쳐서 노동 3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자,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헌법 제33조에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노동권이 침해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구체적으로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부당해고를 하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는 것을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자,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당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는가? 그리고 30일 전에 해고 계획을 미리 알려주었나? 그리고 문서를 통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었나? 이 중에 어느 것 하나에도 예스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의 노동권을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부당 노동행위라면 무엇이냐면 앞서 얘기했던 노동 3권이 침해된 것, 그것을 부당 노동행위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노동 3권이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 너 노동조합 만들고 가입했네? 그럼 너 임금 깎아야 되겠어. 너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네? 그럼 너 이제 해고야.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 활동, 노동 3권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은 그것은 부당 노동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에게 있는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하고 또 쟁의 활동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그런 걸로 불이익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노동권 침해 사례가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노동권 침해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노동위원회에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 우리의 노동권을 침해당한 일이 발생했으니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주고 해결해주세요 라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라고 하면은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익위원이 참여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 노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겠죠. 그리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법원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침해된 권리를 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봤던 뉴스인데요. 선생님은 이러한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합리적인 노동 조건, 근로 조건이 제공되었나? 정말 인간답고 안전하게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 시간이라던가 공장의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이 제공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일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려면 이런 근로의 권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